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얼른 시작하고 그렇게 또 빠르게 내용을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끝나고 간단하게 원대도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쁘지 않다면 식사를 하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따 나가실 때는 저희 주차 정답에서 심포지엄 왔다고 하시면 다 통과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 시리아의 위협이 어떤 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우방적 대응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건지를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는 이 사고라고 하는데요. C는 이제 화학이고, B는 생물학이고, R은 방사능이고, N은 핵이고요. E는 하이 그것을 폭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리즘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연으로 고의로 발생을 하고, 식별이 중요한 건 앞선 시간에 로베르토 무가베리아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커뮤니티에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신경 쓸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상황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사고의 유형을 보면요. 일단 이를 빼고 시리아의 사고의 유형을 보면 화학은 뭐 이제 공장단지에서 이렇게 사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다 운동 중에 나오다 실험 사고도 있으며 태양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코비드-19을 겪었죠. 지난 3년 동안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테리아, 독소 등이 대표적인 일단 사고 유형이 있고 방사선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온화와 비이온화 방사선이 있는데 비이온화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건 이온화 방사선인데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라는 패턴이 있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리아의 사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구를 찾아왔습니까? 근데 통합적으로 C나 B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통합적으로 아는 레벨 A, B, C, D 이 범주로 보는데 R, N은 다릅니다. R, N은 달라요. 레벨 A를 입어도 보호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에 감마나 중성자 같은 경우는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이나 핵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컨셉을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이거 원래 저희 교육이 있으니까 소개만 드리고요. 핵폭발이거든요. 왼쪽 아래 사진은 핵폭발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광으로 일단 성광이 생겨요. 그리고 방사선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EMP가 전자기파수 나와서 기계가 전자기에 감도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볼이라고 하죠. 화염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폭발, 이런 사고를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학사고나 방사능이 생물학이랑 다르게 방사능과 핵은 이렇게 보면 알파선은 종이로 일단 막을 수 있고요. 베타선은 피부까지 뚫습니다. 겨우제. 근데 우리가 인체용으로 쓰는 메디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나무도 뚫어왔어요. 두께로. 그리고 감마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도 뚫고 시멘트 이 정도 두께 되는 두께, 한 뼘 되는 두께에서 반품 정도까지 뚫어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는 아예 시멘트 이 정도 두께를 뚫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A를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서 이제 중요한 이 자기 프로텍션 하는 것은 일단 농도가 높은 데서 멀찍이 떨어져야 되는 디스턴스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농도가 적은 농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쉴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두꺼운 시멘트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그런 건물 안쪽으로 해서 이제 이 여러 겹으로 일단 쉴딩을 해서 그 영향을 갖다 최소화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제제는 일반적으로 노출 직후에 급성 증상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증상을 일으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상과 징후에 따라 특징들이 있는 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독성 증후군, 영어로 톡시드를 얘기를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것들로 위주로 나누게 되면 암모니아나 염소, 포스겐 이런 것들은 공장단지에서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 해독제가 쓰면서 이렇게 호흡 쪽으로 위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치아나물,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은 그 건물이 불타면서 화재 많잖아요. 소방에 특히 기억하시죠? 예전에 쿠팡 화재 났을 때 이 구조하러 가셨던 분들 또는 이 경기도에 물류센터 화재가 나가지고 구조하러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의 경우에 이런 화상이 아니라 요 시원함을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식제 같은 것들이 아주 위험하고 이런 일정 비슷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 갑자기 탁 쓰러져요. 예.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쌓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느 정도 쌓여도 급하게 바로 죽지 않아요. 근데 시아나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청소기 전원을 뽑아가지고 돌리는데 전원 뽑아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ATP 생성을 이렇게 멈춰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독제가 즉시 투여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소방에서 지금 바로 초동 대응을 하시는데 메디컬 의학 지도를 받아가지고 해독제 투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냥 환자를 빨리 구조하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디메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물론 시간도 걸리지만 거기서 일단 해독제 쓰는 부분도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일단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다 오셨기 때문에 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산화탄소는 참 인지가 잘 돼 있어서 병원들에 지금 다 고압산소 치료기를 다 이렇게 이제 나라로 지원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신경 에이전트는 유기인제제, VX 사린 등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걸 사린가스를 지하철에다 뿌려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노출된지 몰라요. 근데 증상은 유기인제에 노출됐을 때는 같고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 코, 입에서 다 그냥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드라이 드라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액체가 몸에서 막 차고 폐에도 물이 차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적극적인 그런 개입이 필요하고 해독제 초기에 일단 빨리 써야 되는 그런 양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쟁제적으로 분류가 되고 유황 머스타드는 이제 그 스포를 유발하는 일단 전쟁무기로 쓰이는 거고 나치제나 응육화제라고 해서 흑동 통제 에이전트들이 대표적인 위험한 독성 증후군 제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레이시아 2017년에 김정은의 이복편이죠. 살해당했죠. 그 VX 이용해서. 또 러시아에서도 알렉세이 나발니라고 야권 대표 주자인데 푸틴이랑 대항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일단 추진을 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 암살 시도를 갖게 되고 극적으로 이제 그 독일에서 구해줘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항변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도 죽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케미컬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위협들이 있었고, 바이오로직은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19이니까 대표적인 것이고요.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고, 노출 직후의 급성 증상을 대부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잠복기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한 것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편집으로 전염된 것들이 또 사망률이 높은 것들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분류가 불필이 된 것들이 아래 보시면 뭐 천연두, 에볼라, 그리고 이제 탄저, 패스트, 뭐 야토병, 보툴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미국에서 일단 테러 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거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CDC에서 대한민국 CDC에서도 일단 예전에 한번 생각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저희들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중에 유력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B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적당히 펴기 쉬운 것들이고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뭐 Q, 이렇게 폭시엘라, 보레네티, 뭐 브루셀라, 버컬리아, 마데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이제 B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 기관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보고 미국 가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이 있고 이제 아까 이 야당 있고 여당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야당과 여당이 있죠. 근데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는데 그래도 공중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이 서로 협력합니다. 정말 잘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파티산이라는 게 양당이 일단은 제안을 하고 2020년에 제안을 한 거고요. 생물 방어를 위한 아폴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합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 그 경제적인 거라든가 모든 이런 파괴적인 거는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바이오 디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존 F 케네디가 10년 이내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61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10년 이내에 실행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 탐사를 했고요. 이제 21년에 미국 양강위원회가 이 이름으로 10년 이내에 재발 가능한 팬데믹을 종식시키자라고 이 프로그램을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권장사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바이오 디펜스를 위한 국가 청사진을 구현을 했고, 또 과학 및 기술 전략 생산에 대해서 일단은 지시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펀딩입니다. 교차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됐든 민이 됐든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장려를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권장하게 했고, 실제로 단연간 적절한 자금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신 후보라든가 치료제, 의학 빨리 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 투여 방법, 이제 비친수적으로 투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찾는 시퀀싱, 이런 것들, 단지, 다중화 감지 기능, 포인트 오브 퍼슨 진단, 병원체 검사, 국가 공중보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감시 예측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되게 저는 일단은 감동 깊었던 게 실제로, 물론 저희도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으로 일단 사립병원에서 받아가지고 바이오 컨테인먼트 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밑줄 쳐놨는데요.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메디스타 워싱턴 병원이고 바이오 컨테인먼트 유닛입니다. 한 6,800스퀘어피트는 그래서 16개는 편의가 있다는 이유고요.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에서 10배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에볼라처럼 감이 없는, 해독제 없는 그런 질환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병실을 분리했습니다. 각 병실에는 모든 생존율 유지를 위한 장치, 그리고 진단을 위한 장치, 처치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고, 생활을 위한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장치, 또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장소, 양압, 음악,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양도하고 제대로 적용되기 위한 부분들을 확실히 분리해서 투자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펀딩을 해서 실제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워싱턴에 있고 이건 최근에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실계약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병원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염된 것들 버리고 이런 하기 위해서는 버퍼링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간상의 지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소제는 1, 2는 각각 다른 병균 일단 이제 노출된 부분들을 분리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중간에 단실이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바이오 컨테인먼트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민에서 일단 실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RN 위협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핵제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방사능 복사량이 노출되지 않거나 장기간 노출 안 되면 크게 극성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오나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는 방사능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핵폭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파괴를 있냐면 이게 우라늄 이제 핵폭발 일으키는 물질이죠. 예? 요게 한 2온스라 그러면 60ml 정도 돼요. 60ml, 100ml도 아니고 60ml. 이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반경 500에서 1km가 그냥 뻑떠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바람방향 이런 걸 고려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다 노출되는 영역이 미니멈 100km.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폭발이 되면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근데 PPE, HCP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지하로 도망가셔야 돼요. 벙커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래에 핵전환 위협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 건가 하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전쟁 뺏었다가 뺏겼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 원전은 지금 체르노빌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폭발 시나리오가 일단은 있고 그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7월 5일, 올해 7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상상한 원자로 지붕에 폭발을 설치했다고 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어요. І не може не бачити, що єдиним джерелом небезпеки для Запорізької атомної станції є саме Росія. І ніхто інший. 러시아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아무도 매주하고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를 볼 텐데 오늘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중 2는 대부분 의도성 있고 이건 테러리즘이죠. 오늘 저 멀리 중동에는 전운이 드리워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천 발을 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쟁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화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가 연달아 발사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시민들은 급히 대피했고 곳곳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유대교 안식일 아침 기습 공격에 지금까지 4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 이상 다친 것으로 전해. 그 이후에는 지금 거의 1,400명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이 지금 가자지구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민간인 사상자 포함해가지고 10,000명 넘게 이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이 일단 그 로켓 하마스가 쏜 모든 로켓을 다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이버 테러리즘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그것을 옳다고 거기에 대해 시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충돌 기원은 10월 7일 날 올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마스 주도의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했고요. 남부 이스라엘 가면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육해공으로 가면적으로 침공을 했고, 그때 이제 키부츠 지역에 일단 농장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음악 축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 또 침투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또 이 민간 또 지역 가옥에 침투해서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죠. 그래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랑 음악 축제에서 대량 살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타깃이죠. 이거는 이제 이번 거는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한 일주 전에 학기 때문에 이제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장벽 사진인데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에 봤던 장벽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트럼프였어요. 트럼프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민감하거든요. 텔아비브라고 일단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런 이 예루살렘 주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막 되는 극대로 있죠. 무슬림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막 펴놓기도 하고요. 욕도 해놓고 스텝 프로텍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봤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드론이 어떻게 테러리즘, 이번에 하마스 테러리즘 쓰여진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하마스가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방어막을 무력화하고 난 다음에 오픈한 겁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했다고. 드론으로 지금 간 거예요. 밑에 보면 총이 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 시스템을.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핵연화를 이용해가지고 연습 이란이 돈 대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출두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모여서 일단 다 교육을 시킵니다. 얘네가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펀딩을 받고 이란, 러시아, 북한 이쪽으로 이제 펀딩을 받고 무기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이번에 테러를 계획을 하고 실행한 겁니다.
또 사이버 공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킹 그룹들이 했던 거를 예루살렘 포스트 해커들이